1994년 7월 무더위가 마른 땅 위 열기를 더하자 뛰어놀던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형 조영용은 시원한 담벼락에 등을 맞대며 동생 영관이를 바라봤습니다. 동생도 목덜미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놀고 잠시 쉬는 사이가 지루했는지 영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엄마가 없어지자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지 못한 동생은 통곡을 하고 울어댔습니다. 엄마는 잠시 시장에 아버지 셔츠와 아이들 옷을 사러 갔다 온다며 이웃집 아주머니 집에 맡겨놓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7살 형 영용은 어머니가 미리 귀뚱해져서 알고 있었지만 5살이었던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영관은 엄마가 있는 곳에 보내달라며 형을 보챘습니다. 형! 엄마 시장 갔어. 형은 동생을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럼 우리 엄마 찾아서 한번 가볼까? 네. 형은 동생 손을 잡고 조금 전 어머니가 출발한 골목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달린 두 형제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당연히 이웃집에서 놀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들이 달려오자 어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아줌마 집에서 놀고 있으라니까 뭐하러 나왔어? 시장 따라갔다가 엄마 잊어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여 들어가. 영관은 엄마가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어서 일어나. 아휴, 하여간 지혜비 닮아서 보채는 건 똑같다니까. 진짜 그럴 것이지. 어머니와 두 아들은 손을 꼭 잡으며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마주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네. 어머니 왼손과 오른손을 꼭 잡은 두 아들은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났는지 시장에 들어가는 내내 볼짝볼짝 뛰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버지 옷을 사기 위해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어머니는 옷가게 앞에 덜어놓은 남성용 티셔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맞을까? 색깔이 조금 너티나는 거 아니야? 영용은 어머니가 옷을 고르는 동안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 한 번도 어머니 곁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영관은 영용이 잡고 있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좀 깎아주세요. 어머니는 상점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며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상점 아저씨로부터 아버지 셔츠를 넘겨받자 옆 상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뚱뚱한 삼촌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진고말 사시나요? 어이, 그놈 참 똘망치게 생겼다. 네, 그런데요? 역시 그러셨구나. 잠시만요. 그럼 지금 사시는 진고 언덕 너머 빨간 대문집 혹시 아시나? 그건 왜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저 이모가 살거든요. 제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모한테 편지를 갖다 줘야 하는데 바빠서 상점 지키느라 이거 갈 수가 없네요. 마음 약한 어머니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럼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편지 가지고 막 나올 테니까. 어머니는 아저씨가 들어간 상가 문틈을 힐끗 바라보며 허리를 숙이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룡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룡은 고개를 들어 문 앞에 붙어있는 커다란 글자를 보았습니다. 마작방? 영룡이 유심히 글자를 보고 있는 사이 상가 안에서 뚱뚱한 아저씨가 걸어 나오며 아이, 아주머니, 어머니가 주신 편지를 어디다 뒀는지 이거 찾을 수가 없네. 못 찾겠네 이거. 저기 여기 들어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애들도 여기 들어와서 아저씨가 사이다 한 잔 자 따라줄 테니까 한 잔씩 마시고. 영룡과 동생은 달콤한 사이다라는 말에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영룡의 손을 잡고 상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기들은 여기 있고 어머니는 이쪽으로 오셔요. 저기 마작방인데 들어가셔서 구경 한번 천천히. 이쪽. 아저씨는 어머니를 구경시켜준다며 아무도 없는 마작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영룡과 동생은 시원한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엄마 따라 시장에 오기를 잘했다며 형 어깨를 부딪히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아저씨를 따라갔던 어머니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에 있던 아저씨들도 없어지고 불안했던 영룡은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그러나 사무실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불안했던 순간 어둠 속에 희미하게 흘러나온 불빛을 보았습니다. 영룡과 동생은 흘러나온 불빛을 따라 다가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놀란 영룡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뚱뚱한 아저씨가 무엇인가를 발로 짓누르고 있었고 한 손에 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발로 어머니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아, 형. 영룡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은 희뿌연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저씨는 둔기를 내리쳤습니다. 영룡은 둘이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조금 전 들어왔던 이 끝쪽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흔들어 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요란하자 정아! 저놈들 도망가 나오시 잡아! 이런 쥐새끼가 들렸네. 영룡과 동생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저씨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1994년 7월 12일 영룡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영룡과 동생은 흔들리는 어두운 트럭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3일 동안 달려 어느 농촌 마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습기 가득한 창고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 가운데 놓여진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에 한가득 담겨있는 쉰밥을 숨도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창고문이 열리고 40대로 보이는 점잖은 남성이 아저씨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서진치라는 그 남성은 애 좀 한번 뒤집어 보죠. 애가 너무 큰데? 에이, 싫으면 말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 에이, 알았어요. 서진치는 들고 온 가방에서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고민이었던 서진치는 고심 끝에 대를 이을 아들을 알아보던 중 영룡을 호적으로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진치의 집으로 들어간 영룡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새벽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영룡의 동생 영과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돕던 영룡은 13세 나이에 우연히 접한 옥공예 기술을 배우게 되어 전문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온 뒤 2차례 도주했으나 매번 잡혀 들어와 창고에 갇혀 얼마나 맞았는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뒤 옥공예 일을 하면서 급여로 나온 돈 일부를 양아버지에게 송금해야만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제대로 때 아빠한테 돈 묻히고 보너스 받으면 무조건 아빠한테 보내다. 알았어? 옥공예 일을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년 동안 양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하며 언젠가 반드시 집에 돌아갈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2008년 올해 21세가 되었던 영룡은 옥세공사로 유명하게 되어 개인 옥공예 상점을 열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을 망친 지금 아버지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숙련된 세공기술을 견습생들에게 교육시키며 배우지 못했던 한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제법 제자들도 많이 늘어나 2010년 4월 제자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우리들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선생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건배를 마치고 술 한 잔을 마신 영룡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았는데 아주 익숙한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자주 먹었던 유명한 향토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느 지역에서 만든 음식인가요? 이거 사천상 요리예요. 다저우시에서 만들어왔죠. 순간 영룡은 아마도 그곳이 고향 근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영룡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어 충칭TV 630 칼럼이란 방송에 신청했습니다. 영룡은 경찰의 협조로 DNA를 제출했습니다. 2012년 9월 5일 사천성 다저우시 출신의 자원봉사자가 1994년경 어머니와 두 자녀가 사라졌다는 기록을 찾아내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결국 영룡과 아버지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했습니다. 2012년 9월 31일 영룡은 26세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영광은 남동생도 찾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1994년 7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마 전 다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18년이 지난 후에야 납치범들에 의해 어머니가 살해되고 두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룡은 그 당시 납치했던 범인들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그려 조사한 결과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글을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푸지안이라는 전과자는 1994년 그 당시 시장 상가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푸지안은 2000년도 수십 건의 납치 사건으로 수감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가방 3개에 나눠 담아 사건 현장 뒤뜰에 묻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1년 5월 31일) 중국 허베이성 북서쪽에 시우연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수민은 시우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올해 31세인 그녀에게도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큰애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4살이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의 심정을 무엇보다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하루라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네. 약국에 가봐야 하나? 심해지기 전에 다녀와야겠다. 순미는 막내 아들에게 더 이상 감기가 심해지기 전에 약국에 들려 약을 타오자고 했습니다. 너 만약 약 먹고 낫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겁을 주자 기침 나오는 입을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순미는 안방에 걸려있는 수업표를 바라보며 내일 오전은 수업이 자율학습 시켜도 되니까 일찍 다녀와야지. 순미는 남편에게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은행에 들려 막내 아들 병원에 갈 돈과 시내에 나가서 물건 살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순미는 감기에 걸린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너 안 떨어지게 엄마 꼭 잡아. 응. 순미는 시내에 나가는 길에 학교에 들려 교장에게 애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최대한 빨리 일 마치고 돌아와 볼게요.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 해서 3시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순민이 거주하고 있는 허완천 마을에서 지내는 불과 7km밖에 되지 않아 일만 보고 돌아온다면 벌써 돌아왔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순민을 걱정했습니다. 아니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전기 공급도 약한 시골 마을이라서 보통 10시 정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시내 잠잘 곳도 없을 텐데 난 미치겠네. 안 되겠다. 내가 마을에 가봐야겠다. 남편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한참 동안 달려가던 중 마주오던 여표를 만났습니다. 형! 이 시간 어디가? 애 엄마가 아직 안 왔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형 일단 바쁘니까 먼저 갈게. 남편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대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는 순간 형! 그러고 보니 오다가 보니까 겨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내려가 볼까 하긴 했는데. 개울가? 개울 어디쯤? 그 마을 들어오다 보면 보리밭 있잖아요. 이전에 쓰다가 요즘 안 쓰는 그 공동 우물 그 맞은편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순민의 남편은 마치 개울가에 쓰러진 자전거가 부인의 것인 것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한 남편은 요표가 말해준 일대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성민아, 너는 저쪽 보리밭 쪽으로 가봐. 아빠는 개울 쪽으로 가볼게. 남편은 큰아들과 어머니의 자전거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여기다!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자전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전거는 찾았으나 정작 어머니와 막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빠는 이쪽으로 둘러볼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 네. 한참 뒤 보류밭을 뒤적거리던 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것은 폐우물이었습니다. 농사 때만 조금씩 사용했던 우물이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는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보류밭에 흩날리는 스산한 바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은 본인도 모르게 후레쉬를 우물이 있는 창고 쪽을 비춰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들은 손전등으로 창고 구석구석을 비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속을 비춰봤습니다. 후레쉬로 우물 속을 한참 동안 비춰보던 아들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조대사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우물이었습니다. 대사는 혼자 힘으로는 부인을 꺼낼 수 없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경찰은 인력을 보강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빠져있던 두 구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한 구는 막내 아들이었고 또 다른 한 구는 수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빠져있던 수민은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여성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이씨, 이거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네.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애까지 이렇게 한 거야? 두 사람 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어. 경찰은 시신을 옮겨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모자의 폐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한 후 우물 속으로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그녀의 여성에서 정액을 검출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폭행 사건으로 확신하고 인근 주민 중 그 시간대에 이동했던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수민이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범인과 마주쳤을 거야. 그리고 아들까지 저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 아들이 본인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경찰은 인근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녀가 입었던 옷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 주위에 남은 범인의 신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머리숱이 없는 이상한 청년이 마을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몽타주를 만들어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청년이라면 아마도 인근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되어 농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제보한 몽타주와 비슷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있고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 사이즈와 최대한 비슷한 남성을 사무실에 모았습니다. 경찰은
동장 인부들을 모아두고 한 명 한 명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남성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이, 이거 피 자국 아냐? 이거 어디서 묻었어? 남성은 어리둥절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해 구치소에 넣어두고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지속된 구타와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의 혈액형과는 달라 귀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수천 명의 몽타주와 대조하며 조사했던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용의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순민과 아들의 사건은 아무런 실적이 없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접어들어 미국산 최신식 DNA 검사를 도입해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순민의 사건도 그 당시 남아있던 범인의 정액이 보존되어 있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전자 검사는 수십 차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과자들과 유사 범죄 경력이 있었던 남성들 위주로 조사해봤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DNA가 비슷한 한 70대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남성은 30대야 했는데 이 노인은 그 당시 50세의 나이로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드님 있으신가? 네, 있죠. 아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경찰은 노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유전자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아들의 DNA가 범인과 일치하는 것도 불일치하는 것도 아닌 일부가 일치한다는 것에 정말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에이씨, 이거 범인인 듯 아닌 듯 아주 이거 미치겠구만.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니까 분명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이거 크단 말이야. 영감님, 혹시 조카 중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막내 아들은 10년 전에 출소해서 사고로 죽었고요. 뭐 없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죽어서 저 무덤 있죠. 순간 경찰은 그럼 무덤 파내고 조사할 게 있는데 무덤 파도 됩니까? 경찰은 막내 아들의 무덤을 파내고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일부를 떼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막내 아들은 범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25년 전 범인이 남긴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무덤을 파내고 신원을 확인한 후 순민과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석가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25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서 고생했던 수천 명의 남성들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석가주는 18세의 나이에 이미 여성폭행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2년 3월 PC방에서 한참 채팅에 집중하고 있던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발면 한 그릇 주시고요. 다머리도 좀 많이 주세요. 혜주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외국 수출권으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다 보니 문자 드릴 틈이 없었어요.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일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도 잘 하세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프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혜주는 담배 냄새에 찌든 PC방 한쪽 구석에서 반바지에 누런 슬리퍼를 신고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으며 야, 그나저나 내 건강을 걱정해준다 이거 아냐. 너 참 마음씨 곱다. 우리 그러면은 채팅으로 문자 주고받은 지도 상당히 지났단 말이야. 이거 한번 만나자고 해볼까? 아이씨, 너무 이른가? 혜주는 쉽사리 답글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루징 씨, 그동안 우리가 채팅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됐는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공장도 한참 바쁜 성수기가 지나서 허락받고 휴가차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아버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저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미리 비행기표 끊어놓을게요. 비서실에다가 말해서 미리 예약 잡아놓으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드디어 혜준 씨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가슴이 막 설레는 거 있죠. 그럼 그때 봬요. 채팅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난 혜주는 슬리퍼를 끌며 계산하기 위해 PC방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혜주는 주머니에서 잔돈을 뒤적거리며 아줌마 얼마요? 38块钱.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내가 뭐 했다고 38위안이 나와요? 10만 쳐먹고 2시간 게임하고 채팅하고 어제 안 주고 간 회사가 뭐원서 38위안. 왜? 계산이 안 맞아? 아니 어저께 안 드린 외상값이 있었어요? 아이 진작 말씀하시지. 혜주는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모두 쓸어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며 모자란 돈은 내일 다시 드리겠다는 사정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25세인 혜주는 동양성 헝다인이라는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필수의 막내 아들로 10평 남짓한 허름한 농가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성이 게으르고 요령만 피우는 혜주는 농촌에서 벗어나 대도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혜준이 없는 형편에 PC방에 죽지고 살면서 하루 종일 여성들과 채팅하는 이유는 본인이 부잣집 아들인 척 행세하면서 그녀들을 유혹해 결혼에
팔자를 바꿔볼 계획이었습니다. 2012년 4월 두 사람은 만남이 잦아지더니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주 뜨거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참 취기가 올라온 두 사람은 혼인 준비를 위한 대화를 했는데 그럼 자기야, 내가 일단 자기 집으로 들어갈게. 어? 나야 상관없는데 회사 일은 어떡하고? 아버님이 괜찮으시대? 아이, 회사는 나 없으면 큰일 나지. 요즘에 야간 근무자 관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신혼 초기에는 며느리하고 같이 있으라고 허락을 하시더라고. 회사에 있어봐야 애만 되는데 지장 있다면서 말이야. 어머, 자기는 짓궂기도 하지. 2012년 10월 루징은 혜준과 같이 동거를 하더니 덜컥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혜준의 집안이 재벌집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임신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던 루징은 자기야, 나 임신했어. 이거 봐.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초음파 사진 가지고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응? 그래. 나도 무척 기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자기야. 자기야, 얼른 아버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전화기 줘봐. 내가 인사 한번 할게. 루징이 혜준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걸려하자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파리에 출장 중이셔. 한참 바이오하고 회의 중이실 텐데 자기 같으면 난데없이 걸려온 며느리 전화 받고 좋아하시겠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자기야. 루징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루징을 찾아온 그녀의 이모는 반가워하며 어머, 얘. 진짜 축하한다, 얘. 나 초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임신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얘. 이모도 참. 그나저나 이모부는 잘 지내고 있죠? 그건 나중에 따로 말하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말해서 뭐하니? 애들 다 버리고 이혼하고 유자를 주고 떠나면 다냐고. 나 참. 이모부도 아주 징하네, 징해. 그래, 나중에 얘기 한번 해요.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식사를 시작했고 루징은 어색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혜준에게 처음 보는 가족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쪽은 사촌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모 루치진.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식탁 반대편에서 루징의 어머니가 투덜대며 너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얘. 자식까지 죄다 남편한테 보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언니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모와 어머니는
잠시 동안 식탁 위에서 고성이 오가며 다투더니 다시 평온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혜주는 조금 전 이모를 언급했던 어머님 말씀이 궁금했는데 자기 그런데 말이야. 이모가 왜 무슨 일 있어? 자기만 알고 있어. 사실 이모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 애들은 모두 남편한테 다 보내고 위자료 몽땅 받아서 혼자 살고 있어. 이모 앞으로 아파트도 안 채 있어. 아파트가 있어? 아직 우리도 아파트가 없는데 말이야. 자기야, 그나저나 우리 혼인식 전에 아버님이 아파트 하나 해주시겠지?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아들 장가 가는데. 혜주는 이모가 본인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위자료로 받아둔 돈도 많다는 소리를 듣고 이모와 대화를 좀 나누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자기도 임신했잖아.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도 좁고 하니까 이모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이모 집이 크다며. 혼자 살고 있으시고. 자기가 고등이 불편할 때 나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모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하면 어떨까? 자기한테 큰 도움 될 거 아니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모 집이 넓어서 이모도 좋아할 거야. 얼마 후 루징과 혜주는 이모 집에 같이 살게 되었고 이모는 루징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깊은 정이 들게 되었고 혜주는 이모 루치진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잘게. 그래. 먼저 자. 루징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에 앉아있던 취진은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혜주는 일어서는 취진의 손을 잡으며 저랑 맥주나 한잔 하시죠. 취진은 이혼 후 누군가의 손길을 처음 느껴보았던 터라 짜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혜준이 비록 26살에 불과하긴 했지만 자신의 손목을 잡은 그의 체온은 무엇인가 본인에게 고백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취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져올게. 잠시만. 그날 밤 아내 루징이 잠자리에 들자 술자리가 길어진 두 사람은 그동안 가슴앓이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술에 취해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혜주는 루징이 집을 비울 때마다 그녀의 이모인 취진과 관계를 하며 사랑을 싹 틔우고 있었는데 루징이 집을 비운 어느 날 혜주는 이모 취진과 침대에 누워 자기 말이야. 아버지 공장이 이번에 확장권 때문에 바쁘시거든.
급하게 한 3천 정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딱 한 달만 필요하시대. 어음이 다음 달에 떨어지나 봐. 그 정도야 있지. 아버님 회사가 유럽으로 가구 수출을 한다고 하셨던가? 그래. 지금도 저 파리에 출장 가 있으셔. 우와, 이런 사람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좋으시겠다. 아이, 내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비행기 원 없이 태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 좀 부탁해. 알았어, 자기야. 그런데 말이야, 루진한테 이래도 되나 몰라? 뭐가? 아니, 걔 임신도 했고 자기하고 결혼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야, 결혼한다고 했지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애도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 혼자 좋아서 저런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아이씨, 나 몰라. 나는 아빠한테 자기하고 결혼할 거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줄 알아. 어머, 고마워. 그런데 아버님이 40 먹은 나를 며느리로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어. 취진은 그날 이후로도 혜준에게 수십만 위안을 빌려주었고 혜준이 빨리 루징과 정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징은 배가 불러오면 불수록 이모와 혜준의 장난 정도가 지나쳐 누가 봐도 혹시 연인 관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한 스킨십을 하자 증거를 잡기 위해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현장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루징은 혜준이 자신을 몸조리하라며 어머니 집으로 보내고 이모와 같이 살 것이라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큰 이모인 루취진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작은 이모 루휘리는 이전부터 취진과 재준의 관계를 알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그녀는 이번 기회에 언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며 언니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언니 취진은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혜준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으며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것도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몇 달째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같이 살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취진은 동생 후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후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앉은 취진은 혜준에게 아버지 사업장이 어디이고 혜준이 준비하고 있다는 공장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당황한 혜준은 자기야,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아니,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준 돈 다 어땠어? 돈? 돈이야 다 쓰고 없지. 아이씨,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남아있겠어. 다 쓰고 없지. 뭐? 어쩐지 이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 당장 내 돈 가져오고
우리 혼인 문제는 없던 걸로 해. 만약에 돈 안 가져오면 사기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야, 경찰이 신고한다고? 아이, 야, 자기도 참. 아이, 이런 일로 무슨 경찰한테 신고를 하냐? 사업 문제는 나중에 내가 다 설명을 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응? 당신 아버지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여자들하고 모텔 들어가는 것도 다 봤다고요.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자. 잠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혜주는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중식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너무 놀란 취지는 안방으로 도망가려 했고 혜주는 그녀가 도망가기 전에 그녀를 쓰러뜨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가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지. 어? 그때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후리는 언니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쫓아온 혜준에 의해 쓰러지며 혜준은 두 자매를 살해한 후 그녀의 집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도망낸 두 사람을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집어넣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인근 철물점에 가서 시멘트를 사왔습니다. 창고 벽 쪽에 아이스박스를 붙여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 씌워 자연스러운 건물 구조물인 것처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로 덮어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혜주는 그녀를 묻고 난 후 그녀들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빼앗아 은행에서 현금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이모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혜준과도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이 되었던 루징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취진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지하실에서 고약한 악취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냄새가 나는 시멘트 블록을 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멘트 블록 안에는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 토막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3월 8일) 장혜준은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돈을 찾아 라오지시로 도망갔던 혜준은 2013년 8월 6일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흑룡광성법원은 장혜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1998년 5월 20일) 중국 산동성 자오庄시 동루촌의 한 주택에서 여성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여성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벌거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언니인 왕얼리에는 두 팔이 철사로 감겨 침대 양쪽으로 묶여져 있었고 두 다리도 철사로 묶여 침대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큰언니의 시신을 조사하던 중 허벅지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흉기를 발견했지만 흉기에는 범인의 완전한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피 묻은 다리미도 떨어져 있었는데 범인은 아마도 주위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 흉기로 사용한 듯 했습니다. 흉기에는 범인의 엄지손가락으로 보이는 쪽지문만 조금 남아있을 뿐 완벽한 지문은 남아있지 않아 섣불리 범인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이 들어왔다 나갔다면 걸어 들어온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피 묻은 발자국 3개만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고의로 만들어 놓은 범행 흔적인지 도망치다 남긴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인들의 집은 앞으로 한 채, 뒤에 한 채가 있는 집 구조여서 어머니가 뒤쪽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매가 앞쪽에 살고 있었는데 볼일이 있어 얼리의 집을 방문했던 이웃 주민이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자 집 안에 들어왔다 혈흔이 가득한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누가 방문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이 여성들 말고 어머니가 한 분 더 있고 아버지가 한 분 더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다니까네. 그 아버지는 출장 가고 딸 둘하고 그 아줌씨가 집안에 남아있을 텐데. 집안에는 두 자매 말고 아무도 없던데요. 이상하네. 왜요? 그 말이지. 어제 저녁에 이 집에서 무슨 싸움이 대판 났는지 말이야. 새벽까지 그냥 엄청 시끄럽게 하단 말이야. 그럼 가족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시끄러워서 내가 잠에서 깼다니까. 어우, 연세도 있으셔서 귀도 어두실 텐데 그 소리에 잠에서 깰 정도면 상당히 시끄럽나 봐요. 아니, 형사 양반 이 집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아직 시집도 안 갔어. 내가 무슨 할머니인 줄 알아? 어우, 죄송합니다. 저는 여사님이 조금 약간 노안이셔서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밭일 하다 보니까 얼핏 타서 그렇지. 나도 화장하고 나가면 아가씨인 줄 알아요. 남들은 골프 치다 얼굴 탄줄한다고. 그럼 어제 집안에서 싸우던가요? 아니면 집 밖에서 싸우던가요? 처음에는 집안에서 싸우다가 밖으로 나왔는지 냄비 던지는 소리도 나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나무 문 열리는 소리도 소름 끼치게 막 울리고 그냥 무서워 죽겠어. 나무 문요? 지형사, 그럼 저기 창고문 한번 열어보지. 경찰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갔고 창고문을 열어본 순간 반장님, 여기 혈흔 있습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보던 주영사는 여기 시신이 한 구 더 있습니다. 요 어머니 같은데요? 창고 안의 시신은 올해 60세인 어머니 자오진펑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머니의 시신을 창고에 숨기면서 살해했던 도구도 같이 넣어놨는데 경찰은 창고 구석에서 피 묻은 벽돌 2개와 곡괭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왜 어머니는 이곳 창고로 끌고 와 시신을 숨겼고 두 딸은 방 안에 그대로 놔두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방 안의 흔적을 보면 범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옷장이며 서랍들을 쏟아내 금품을 찾으려 뒤적거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옆방을 조사하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과 옷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인지 원한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단순한 금품을 노린 강도나 도둑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방안을 조사하고 있던 그때 반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뭔가? 범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태운 것 같은데요. 여기 제 속에 통장하고 무슨 문서 같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 네, 여기 보시면 통장 잔액이 5만 위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이 농촌에서 한 달 급여가 많아봐야 10만 원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가 있지? 그 통장이 누구 통장이야? 왕언니의 통장입니다. 언니 통장이요. 경찰은 그녀의 통장에 엄청난 돈이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와 연관된 남성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8년 5월 21일 경찰은 분명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일 것으로 확신하고 경찰견을 투입해 용의자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냄새를 맡던 경찰견은 갑자기 집 밖으로 달려나가 논두렁을 지나 냄새를 맡더니 유산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견이 유산춘의 집으로 달려가자 경찰은 그 뒤를 따랐고 야, 거기! 경찰관 따라가봐. 걔가 왜 저렇게 달릴치는 거야? 경찰견은 열려있는 대문을 지나 안방 침대 위에 앉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경찰은 화들짝 놀라며 어이씨! 이게 뭐야? 침대 위에 피 묻은 바지와 티셔츠를 발견한 경찰은 집주인인 유산춘이 범인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산춘의 집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혈액형이 B형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살해당한 왕얼리의 혈액형도 B형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경찰은 유산춘을 수배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사는 시내 일대를 조사해보고 나머지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도주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러나 시내를 조사하던 경찰은 아주 태연하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유산춘을 발견하고 너무도 손쉽게 그를 검거했습니다. 유산춘 씨! 네? 경찰은 유산춘을 이렇게 쉽게 검거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조사실에서 너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이웃집 그녀들을 3명 살해한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살해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기분 나쁘게 해서 셋 다 그냥 목 졸라 살해해버렸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네, 밧줄로 목은 졸랐죠. 반장은 조사 중이던 형사들을 밖으로 불러내 그런데 말이야, 현장에는 살해당한 여성들의 혈흔이 가득하지 않았나? 방 안에 피 묻은 다림이며 창고에 숨겨놓은 피 묻은 벽돌도 있었고 말이야. 경찰은 유산춘이 자백한 내용과 사건 현장의 내용이 다른 점이 너무 많아 산춘에게 산춘씨, 그럼 엄지손가락 지문 한번 봅시다. 네? 경찰이 산춘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산춘의 엄지손가락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둔기에서 나온 지문은 돌기형 지문으로 산춘의 지문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분명 이번 사건이 유산춘과는 관련이 있으나 그 뒤에
누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산춘의 집을 추가로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장은 산춘의 집안을 조사하던 중 쓰레기 더미가 있는 창고 구석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던 편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조각을 맞춰보던 경찰은 주영사,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봐. 주영사는 바닥에 늘어놓은 편지를 어렵게 맞추며 사랑하는 그대,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사랑 왕얼리, 출신 유산춘, 유종웨이? 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유종회의? 유종회는 또 누구야? 경찰은 산춘의 집에서 계약서인지 편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편지를 한 장 발견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종회라는 인물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종회를 추적하던 중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게 한참 됐죠. 유종혁이하고 산춘이가 같이 왕언니를 사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뒤에 두 사람이 싸우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산춘은 왕얼리에와 데이트를 할 때면 그녀가 공중전화에서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가 좀 늦게 전화했지? 아니야. 자기야,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게 말이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는 한번 보지 뭐. 그런데 그 자기가 급하다고 말했던 거 송금했거든. 확인 한번 해봐. 알았어, 자기야. 고마워. 나 지금 손님하고 같이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하거든? 내가 또 전화할게. 그래, 그럼 나중에 연락 줘. 왕얼리에와 데이트하고 있던 유산춘은 그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살짝 엿들으며 자기야, 누군데? 아니야. 거래처. 자꾸만 만나달라고 해서 시간이 안 된다고 했어. 얼마 후 산춘은 친구인 유종예와 대화하던 중 요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있는지 데이트 도중 자꾸만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다며 하소연하자 서로 이야기하는 여자친구의 인상착의가 비슷해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 왕얼리에라는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너도 왕얼리한테 혼수자금으로 돈 보냈어? 나도 진작에 500만 원 보냈지. 이 여우 같은 게 사람 가지고 놀았네. 나한테도 200만 원 받아갔는데 얼마 전 통화하는 거 보니까 주말에 너 말고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남자들하고 붙어먹고 지내는 거야. 이 자존심 상해서 이거. 야, 너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왕리애를 죽여버리자. 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그렇잖아. 에이, 됐어. 너 빠지려면 빠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야. 하려면 같이 해야지. 나도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라고. 그럼 내일 저녁에 왕얼리의 집에 가는 첫 번째 가로등에서 만나자. 장비는 내가 챙겨서 갈게. 저녁 11시까지 와. (1998년 5월 19일) 밤 11시 어둠이 짙어지고 가로등에 거미줄이 늘어져 있던 저녁. 유종회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겁쟁이 자식. 한참을 기다리던 유종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혼자 왕얼리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유종회는 조심스럽게 잠들어 있는 왕얼리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 작은 방에는 왕얼리와 여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유종회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종회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왕얼리를 발견하고 재빨리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절사줄로 묶어 도망칠 수 없게 했습니다. 닥쳐, 이씨. 유종회는 그 옆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도 밧줄로 묶어둔 뒤 왕얼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완전히 가지고 노르셨더만. 어때? 사람 가지고 놀아보니까 기분이 좋아? 산춘이도 데리고 놀아보니까 제법 재밌지? 유종회는 그녀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침대 위에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과 다리를 침대 끝에 묶어버렸습니다. 유종회는 그녀 위에 올라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동생에게도 칼을 휘둘러 살해해버렸습니다. 딸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안방에서 나온 어머니는 너무 놀라 집 밖으로 나가 창고 앞에서 쓰러지며 유종회에게 잡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유종회가 왕얼리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사이 산춘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좀 늦었지? 아니야. 어차피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결론은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나 하는 거나 좀 도와줘.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강도가 들은 것처럼 서랍이며 옷장을 죄다 뒤집어 놔. 누가 봐도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말이야. 아, 그러면 경찰도 원한 관계가 아닌 도둑놈이 금품을 훔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거지. 산춘은 유종의 말을 듣자마자 왕얼리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이며 옷장의 물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춘이 피로 흥건한 바닥에 피를 밟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종회는 화들짝 놀라며 달려와 니 뭐야? 뭔데 그래? 유산춘이 침대 위로 쓰러지며 바지에 왕얼리의 혈흔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바지에 혈흔이 묻어있는 광경을 지켜본 유종회는 야, 이씨.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자는 건데? 이제 모두 끝이라고. 저 피 묻은 발자국하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바지에 묻은 피 때문에 우리는 분명 잡힐 거라고. 모든 게 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쓸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뭘 어쩔 건데? 흔적 다 남겼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 그날 밤 유종회는 멀리 도망갔고 유산춘은 집에 남아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유산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산춘의 집에서 나온 증거와 본인의 자백으로 모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으나 흉기에서 나온 쪽지문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공범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공범 유종회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종회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집에 도착했으나 유종회는 이미 도망간 후였고 그날 이후 영원히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 사건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최첨단 유전자 검사기를 도입하면서 수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왕얼리의 허벅지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관하고 있었고 그와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죄수들의 DNA를 강제로 채취해 기록해 보관하고 있었고 수감자 중 일치하는 유전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습절도범으로 감옥에 5번이나 수감이 되었던 리화라는 죄수의 유전자와 왕얼리의 사건의 현장에서 나왔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상초우시로 달려가 교도소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리우라는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리우를 조사실로 끌고 가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실행한 결과 13년 전 행적을 감추었던 유종회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유산춘을 석방하고 유종회를 왕얼리의 살인범으로 검거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산동성 법원은 유산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유종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